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마트 가보면 수입해서 들어온 외국 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와인 가격을 보면 정말 10,000원짜리 와인부터 수십만 원짜리 와인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특히 비싼 수입 와인들은 수입된 가격의 최대 11배까지 비싸다고 하는데 네. 왜 수입할 때 가격이랑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요즘 그래도 옛날 비하면 와인 가격이 좀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마시던 와인이 여기서 똑같은 시장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6배 이상 비싼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 이유는 한미 FTA나 한EU FTA로 해서 관세는 면제가 됐어요. 이제 관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칠레도 FTA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수입할 때 드는 관세는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은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이 뭐냐면 이제 목적세라고 해서 교육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붙이거든요. 근데 그 세금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게 보통 한 30%가 돼요. 전체 그 수입 원가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입해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관료가 있겠죠. 또 운송료가 있겠죠. 그다음에 수입하는 사람, 수입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프리미엄이 있지 않겠어요? 또 그다음에 도매상의 프리미엄, 소매상의 프리미엄, 유통 마진이 다 다르게 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통 마진이 다 따로 붙고 정부가 세금을 또 붙이니까 그 세금 격차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하면 싸게 즐길 수 있겠는가? 정부가 세금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근데 정부가 세금을 줄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류세도 그렇지만 유류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 유류 가격의 55% 정도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와인의 가격도 비싸고 더군다나 유통 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저효율에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 이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배가 넘는 와인 가격을 우리가 소비 가격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예,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때도 거기 있었나요? 네, 저도 그 설 연휴 기간에는 계속 그 올림픽이 열려서 예. 여기 현지 강릉에 남아서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금메달 2개를 추가했는데요. 먼저 16일에는 스킬레톤 윤성민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사실 5년 전까지는 평범한 체대 입시생이었는데요. 또 스쿼트를 240kg이나 들고 또 허벅지 굽기를 24.7인치까지 늘렸고요. 네. 또 살을 찌면 또 썰매 가속도에 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네. 하루 8끼 먹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17일에는 최민정 선수가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네. 특히 마치 자동차 기어를 바꾸듯이 또 폭발적인 바깥돌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민정 선수 돌 때 왼손을 거의 안 쓰고 돌더라고요. 500m에서인가요? 그 슬격 처리가 상당히 좀 가슴 아팠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정말 그만큼 좀 압도적으로 또 금메달을 땄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래도 성격이 좋았던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화 선수 어제 경기에 있었죠? 네,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 나섰는데요. 37초 33을 기록하면서 1위 일본의 고다이라에 또 아쉽게 0.39 차로 뒤지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2010년과 14년 올림픽에 이어서
좀 대회 3연패는 무산됐지만 그래도 값진 은메달이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이상호 선수는 왼쪽 무릎에 그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계속 물이 차는 데다가 또 오른쪽 다리는 또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 또 어제 경기 후에는 좀 펑펑 울기도 했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난 100점짜리 선수다 또 이렇게 꼭 여제다운 그럼요. 100점 넘죠. 그 이상하 선수가 코너링 할 때 그 소위 말해서 한쪽 왼쪽 팔은 접고 오른쪽 팔로 이렇게 휘젓지 않습니까? 그죠?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는 왼쪽 팔을 2번 정도 이렇게 연달아서 저으면서 거기서 약간 감속을 했던 약간 좀 삐끗했던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었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정확히 보신 게 사실 초반에는 좀 100m 구간 상당히 빨리 통과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코너를 돌면서 살짝 삐끗하면서 또 마지막 구간에서 좀 뒤진 측면은 있었습니다. 네. 자, 아까 윤성빈 선수 말씀을 주셨는데 갑질 논란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골인 지점에 들어왔는데요. 예. 좀 갑자기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AD 카드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다가 또 어머니도 그 피니시 라인 밖에서 아들을 바라본 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한테 좀 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박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초청 게스트로 경기장에 가게 됐고 다른 분 안내받아서 이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네, 사실 그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뭐 이런 금메달 장소에서 굳이 나타나서 좀 뭐 숟가락을 얹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걸 떠나서도 좀 비난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김연아 선수도 사실 홍보대사이면서도 관중석에서 관람을 하면서 응원을 하고 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국회의원이 또 때마침 그날 우승하는 날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을 했다? 이거는 뭐 참 까마귀가 날아도 제대로 나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말씀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논란이 됐는데요. 네. 또 15일에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올림픽 패밀리 좌석에 앉았었는데, 당시에 또 자원봉사자가 좀 앉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지를 했는데, 또 막말을 했다가 사과를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눠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뉴에 따라서 정말 대우가 형편없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샤워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해서 정말 우리 정부가 이 부분만큼은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한 지적인 게 사실 저도 강릉과 평창을 오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추운 날씨 속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이런 대우 측면에서 특히 이런 윗분이라고 하죠. 이런 그 지도자 측면에서는 정말 이런 분들 좀 신경 써서 특별히 좀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밤하고 내일 볼만한 경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봅슬레이 2인승 원윤종 서영우조가 잠시 8시 10분부터죠. 3, 4차 시기에 나서는데요. 1, 2차 시기에서는 30팀 중에 9위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뭐 역전 드라마를 노려볼 수 있고요. 내일 저녁 8시 30분경부터는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노리고요. 또 남자 아이스하키는 저녁 9시 10분부터 핀란드와 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8강 진출을 노립니다. 이 방송 혹시 심석희 선수가 청취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거 다 비우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 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인을 하셨습니다.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두 분 다?
예, 저는 지난 월요일에 좀 일찍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가가 목포입니다. 네. 그래서 운전을 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뉴스를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전라도 쪽을 지나가는데 계속 군산공장 GM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그쵸. 좀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사실 내려갔거든요. 네. 우리 저 하연 기자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 고향도 군산 인근이거든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그 여파가 옆도시까지 오더라고요. 옆도시까지. 예. 옆도시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전국으로 다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창원에도 공장이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부평에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분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팩트체크에 동참하셔서 요즘 하도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요. 누가 만들어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벌백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인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팩트체크 한번 나서 보십시오. 지난주 설 연휴 직전에 군산공장 폐쇄 가능성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GM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이 없으면 약 3조 원 정도 지원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약 산업은행이 17%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5,100억 원 정도 지원이 없으면 5월 말까지 군산공장 폐쇄하고 직원 2,000여 명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곧바로 부평공장으로 올라와서 천막농성 시작했고요. 야당은 이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면서 또 정치적으로 논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GM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GM, 한국 GM 경영부실 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분 먼저 하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이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실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의도된 실패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먼저 그 경영 전략적 실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쉽게 말해서 차는 안 팔리는데 임금 같은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매 부진이 우선입니다. 판매 부진이 우선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섰다. 그리고 글로벌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GM이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 공장, 특히 군산 공장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임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상임금 문제도 있었고요. 다만 이 임금 문제에 관련돼서는 GM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000년 초반에 이것을 예상치 못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의도된 실패 아니냐라는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한국 GM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글로벌 GM, 그러니까 미국 GM이죠. 글로벌 GM으로부터 수년간 2조 4천억 원을 차입했는데 이자율이 연 5%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과도한 이자를 내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상 4,620억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5%대 관계사 차입 이자율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건 박사님께서. 산업은행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이 그러니까 차입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 GM이 이 돈을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돈이 미국 본사에 있는 돈을 일부 빌려오면서 이자율을 일반적으로 내는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은 2.5% 이상의 이자율을 내는 걸로 해서 그 GM 본사에다가 계속 돈을 이자조로 지급한 게 3년 동안에 한 4,600억, 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은행 우선주 배당 이 문제로 해가지고 뭐라고 아까 하시죠? 5% 관계사 차입금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보다 배당률, 그러니까 산업은행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이 최고 연 7%거든요.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한국 GM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자율을 받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한국 GM으로서는 이런 차입을 본사로부터 받아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율로 배당금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그 GM 철수설이 그 사실 우리 하연 기자께서 경영 전략적 전략이다라는 측면과 의도적인 실패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GM 철수설은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난해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자동차 산업 뭐 이 구조 변동과 GM이 차지하는 그 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GM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예. 자동차 메이커였는데 예. 지금은 현재 세계 3등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예. 폭스바겐, 도요타 그리고 GM이고요. 예. 2016년에 997만 대를 팔았어요. 예. 그리고 현대차는 현대기아차가 788만 대, 5등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했던 GM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10%대 정도.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다른 그 메이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치고 나오면서 네. GM의 전체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래서 GM은 지금 상시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예. 미국에서도 그 90년대 일본 차한테 밀려서 도요타나 닛산이나 뭐 혼다나 이런 데 밀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GM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하위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기아차 하면은 브랜드는 현대차하고 기아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름에 현대 기아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예. 현재 지금 GM에서 생산하는 그 브랜드가 뷰익, 캐딜락, 쉐보레, GMC, 홀덴, 오펠, 복스복. 오펠은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게 세턴, 사브, 폰티악, 올즈모빌에서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 10개가 넘는 브랜드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통폐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통폐합을 시작해서 그래서 쉐보레가 잘 팔렸는데 그나마. 네. 그래서 네. 한국의 쉐보레를 뒀는데 네. 이게 유럽 시장에서 그래서 한국 시장은 주로 한국 내수 그 쉐보레 내수를 하거나 아니면 유럽 시장에 수출을 했어요. 예. 근데 유럽에서 쉐보레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다른 브랜드, GM의 다른 브랜드가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GM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생산성 문제도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없애진 않겠지만 축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한국 GM이 갑자기 쉐보레가 아닌 뷰익이나 캐딜락을 그럼 여기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 더 잘 팔리는 그 GM의 브랜드를.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예. 여기 한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쉐보레들은 경차 중심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종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GM은 철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현재 지금 이 네. 어떤 자동차 산업 시장의 예. 그 구조 개편을 봤을 때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서 군산공장 폐쇄는 예.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좀 옛날 언론 보도를 보면은 2013년에 GM이 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 조건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8조 원 투자는 조건부 투자에서 엔저가 해소가 돼야 되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예. 계속 이제 그 축소를 하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본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네. 몇천억 원씩 이제 이자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영 실적은 점점 좀 나빠지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돼 왔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예를 들면 이제 현대 기아차 그러면 특히 현대 자동차 그러면 현대 자동차의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 그럴까요? 중형차, 소나타도 있고, i30도 있고, 네. 또 그랜저도 있고, 에쿠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GM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쉐비의 모형이 있고, 또 올스모빌 모형이 있고, 캐딜락 모형이 있고, 이제 이렇게 쭉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GM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소위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유럽 시장에 뿌렸던 내용인데, 이제 지금 유럽의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판매량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런 일각에서 군산공장 폐쇄다라는 조치를 한 것 같고 지난해 7월 달에 인도의 GM 공장을 철수했던 역할을 담당했던 카짐 사장이 새로운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가능성이 본격화되었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미국이 말하는 블라디노우스 코피 터뜨리기 전쟁에 경제 전쟁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 방 맞고 코피가 터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문제의 어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문제에 지금 이런 뭐라 그럴까요? 관세는 아니지만
GM이 철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 관계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우선은 경제 우선주의가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아닌가. 본인이 가장 우선시했던 공약, 특히나 일자리, 네. 그리고 GM 같은 대공장 위주, 네. 그 기계 산업 위주의 공장들을 미국에 재유치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GM은 고려가 있다. 네. 어찌 보면 GM은 그래서 양수겸장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양수겸장이라고 하셨는데, 겸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4부로 와서 네. 돌아와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